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뉴스에서 인도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접하셨죠. 과연 이제 인도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인도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2020년 2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다음부터 2월 7일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1만 명대로 줄어들고, 그러니 이제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죠.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다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24일에는 확진자 수가 40만 명,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고 사망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서서 세계에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병상도 부족하고 산소통과 같은 의료용품도 없고, 그래서 의료보건 시스템이 붕괴되고 경기까지 최악의 침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도가 이제 대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정부의 판단, 그 다음에 대응 능력, 이 모든 것의 실패로 집약돼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사실 전문가들로부터 12월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제 5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전국적인 봉쇄를 단행한 2020년 4월에서 6월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4.6%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24.8%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초조감으로 모디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9년 모디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때의 그 강한 인도 캠페인, 이것을 이제 다시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강한 인도라는 것은 인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4년에 인도 국민당 BJP를 이끌고 인도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2014년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경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았는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재집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경제 실적이 저조하고 더더군다나 독선적인 리더십, 힌두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그때 승부수로 내세운 것이 강한 인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5주년이 되는 2022년에 인도를 강한 인도로 만들겠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그 인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에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기치로 해서 나라를 세운 지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적인 강국이 되겠다라는 중국의 중국몽을 연상시키는 이 아주 민족주의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모디 총리는 2019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오히려 2014년보다 의석수를 더 늘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디 총리는 이번 위기에도 힌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이 강한 인도 캠페인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는 독립 75주년을 75주 앞둔 3월 12일 독립 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 수천 명을 이끌고 자유행진, 단디 마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독립 캠페인을 시작하고 3주 동안에 전국에서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주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는 모디 총리와 그 핵심 참모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십 회 대규모 선거 유세를 이끌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봉쇄 조치를 성급하게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그 나라 간의 그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참에 자립 인도 경제 자체만으로 자족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립 인도, 영어로는 self-reliant, 아트마니바르 바랏이라는 정책인데요. 그 정책을 이제 내세우면서 인도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을 오판한 데 대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백신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사실 인도는 국내에서 2개사에서 백신을 이미 제조를 하고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제 국내에는 1월 16일부터 백신 주사를 놓기 시작했는데 해외에는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이런 나라들의 수천만 회분의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브라질같이 멀리 백신을 수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신 외교에 이제 공을 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염두에 둔 행동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정작 국내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에는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45세 미만은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19 통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인도 정부의 정책은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제 현재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2개사에 더해서 임상시험 그리고 승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3개사에서 모든 이 절차들이 완료가 되면 8월부터 12월 사이에 21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그 쿼드에서 글로벌 백신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인도에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백신의 생산, 그 다음에 공급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전 국민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인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분야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통제가 이제 국내적으로는 2차 대유행을 지나면서도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64%까지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바로 66%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물론 1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지만 지도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또 지나서도 모디 총리는 강한 인도 그리고 자립 인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통제가 가시권에 놓이게 되면 인도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해서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OECD 같은 경우에 인도가 2022년에 12.8%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차 대유행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9.9%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정부가 이제 강력한 그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 GDP의 10.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어떤 다양한 금융 및 통합 패키지를 비롯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이어서 지금 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의 이제 신산업 정책을 다시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주요하고 또 하나는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글로벌 공급망 구상에도 사인을 했죠. 4월 24일에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EU와도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적인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모디 정부는 대외 정책도 재정비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강한 인도
인도가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국 견제가 보다 더 가시화되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서도 조금 더 인도가 강한 존재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도는 어느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외교 전통, 인도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죠. 인도는 비동맹 외교 정책을 지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유럽과의 파트너십 강화 또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그 인도가 코로나19가 전개되면서 정치, 경제, 대외 정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적절한 정부의 이 대응책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게 진정이 될 것인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인도,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는 분명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통상정책을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면서 인도에서 뭐 휴대폰, 자동차, 뭐 전기기기의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제품들을 인도에서 수입을 하여 인도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갖추고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품은 수입 관세를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금 치밀한 통상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동시에 현재 지금 우리가 인도로 수입선을 변화해서 수입선을 돌려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현재 인도로부터 지금 이제 한 매년 100억 불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좀 개선을 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디 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인도는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보다 인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찰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인도를 포함하는 지역 전략은 신남방 정책이라고 있는데, 인도의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하죠. 신남방 정책을 인도를 포함하는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 외교 전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도와 보다 더 실용적인 외교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